구름 위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아니, 천둥이 아니었죠. 한국의 하늘을 가르는 72마리 철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KF-21 보람의 편대가 일제히 하늘로 치솟는 장관이었거든요.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숨을 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에 의존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72대나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하 1.8의 속도로 하늘을 지배하며 세계 최강의 AESA 레이더로 적을 포착하고 미티어 미사일로 100km 밖 표적을 정확히 격추하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이들이 경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기적입니다. 그 선언이 울려 퍼지는 순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5000년 민족혼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세계의 하늘을 호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제 온몸으로 전해오면서요. K9 자주포의 첫 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13분 동안 계속됐거든요. 마지막 포탄이 목표물을 강타했을 때 적군 진지는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실전입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잭 돈트락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올해 47이죠. 나토 군사기술평가실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게 제 업무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무기에 대해선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권 기술이라고 해봐야 서구 기술의 모방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포연이 거치자 보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K2 전차들이 일렬로 서서 120mm 포를 발사하는 모습. 그 정확도와 연사속도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서구 전차보다 뛰어났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이런 안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돈트락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선 한국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라고 소개받았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전술 이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겨우 입을 열었죠. 13분 17초. 적포대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나토 교범에 따르면 최소 30분은 걸려야 하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군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겐 평범한 훈련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본 게 평범한 훈련이라니. 그럼 실전에선 얼마나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K9 자주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체 회전, 포신 조준, 발사 준비까지의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 같았습니다. 포수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초 준비. 지휘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포대가 일제히 움직였죠. 좌표 입력, 각도 조정, 장약 장전. 모든 과정이 시계 태엽처럼 정확했습니다. 발사. 하늘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이번엔 육문의 K9이 동시에 불을 뿜었거든요. 연기와 화염이 뒤섞인 장관. 그건 전쟁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30초 후였죠. 오차는 1초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한국군의 실력입니까? 김 대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직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워밍업이라고요? 그럼 진짜 실력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죠. 서구의 무기가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무기는 완벽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포연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제 제대로 알아볼 때가 왔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본국의 동료들이 믿어줄까요?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한국군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창문 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 땅 속엔 오늘 본 그 엄청난 힘이 잠들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겠더군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K2 전차의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였죠. 엔진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금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 박동 같았거든요. 1500마력 엔진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죠. 55톤짜리 철덩어리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가속해 보겠습니다. 전차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K2가 앞으로 튀어나갔죠. 시속 7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7초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가 10초 걸리는 구간을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급정거를 했는데도 120mm 포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조준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무리 좋은 안정화 시스템이라도 완벽할 순 없거든요. 발사 준비. 전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2가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였죠.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움직이면서 쏜다고요?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론 거의 불가능한 사격이었습니다. 발사. 포성이 울렸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포신에서 뿜어져 나왔죠. 하지만 K2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다음 목표물을 향해 포신을 돌렸거든요. 명중. 관측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2000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거였죠. 달리면서 쏴서 맞췄다고요? 저는 쌍안경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표적의 정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한국형 화력 통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했거든요. 직접 개발했다고요? 그럼 이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도 이 정도 수준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없거든요. K2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험지 주행 시연이었죠. 30도 경사면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니 전차가 아니라 산악용 차량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포신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요. 다음은 도하 시연입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고요? K2가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죠. 스노클 장비만 수면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4m 깊이의 물속에서도 K2는 문제없이 전진했습니다. 수중에서도 포신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런 성능의 전차는 세계에서 몇 대 없을 겁니다. 야간 사격도 보시겠습니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사격 능력도 전차의 중요한 평가 요소니까요. 어둠이 내리자 K2의 열상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니 밤이 낮처럼 선명했죠. 3000m 떨어진 표적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발사. 또 한 발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화염이 어둠을 가르며 표적을 향해 직진했죠. 그리고 명중. 이번에도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본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의 모든 무기가 이런 수준이라는 걸 말입니다. K2 전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건 기밀입니다. 김 대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충분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무기의 수준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죠. 서구의 무기는 적을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다르더군요.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성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죠. 오늘 본 K2 전차는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혼이 담긴 작품이었죠.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젊은이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철의 덩어리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무기를 보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새벽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였죠. 저는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함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위에서요. 곧 시작됩니다. 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 대령이었죠. 20년 넘게 바다를 지켜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갑자기 레이더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적기 편대 접근 중입니다. 물론 훈련용 시나리오였지만 긴장감은 실전과 같았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 함교 전체가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거든요. 스탠더드 미사일 발사 준비.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직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어요. 연속으로 여러 발이 발사됐거든요. 전부 명중. 레이더 요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200km 떨어진 가상 표적들이 모두 격추됐다는 거였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상대한 건데도 완벽한 요격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과 똑같은 성능이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한국형 전투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었으니까요. 해성 미사일도 보시겠습니까?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대한 미사일 시연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산 대한 미사일의 성능이 궁금했거든요. 발사대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은 50km 떨어진 표적함이었죠. 해성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바다 위로 하얀 궤적이 그어졌습니다. 미사일은 파도 위를 스치듯 날아갔습니다. 해면 고도 5m를 유지하면서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는 적어도 비행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급상승해서 표적함을 강타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입니다. 관측병이 보고했습니다. 표적함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해성 미사일의 위력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수함 접촉. 소나 요원이 외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수중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쌍안경으로 바다를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죠. 저기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표면이 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완전히 소음 없이 부상했거든요. 디젤 엔진이 아닌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초 리튬 배터리 잠수함입니다.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첨단 잠수함이었으니까요. 도산 안창호함에서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백상어 어뢰였죠. 수중 표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어요. 시속 100km는 좋게 넘어 보였거든요. 명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죠. 백상어 어뢰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이지스함과 최신형 잠수함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일본 정도일 겁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평양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 대령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오늘 본 전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함교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해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 이런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 세종대왕급과 도산 안창호함은 그냥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바다를 향한 의지였죠. 삼면이 바다인 이 땅을 지키려는 굳은 결심이 담긴 철의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KF-21 보라매가 음속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손익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죠. 한국의 꿈이 날개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마하 1.8입니다. 공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최 대령이라고 소개받았죠. 30년간 하늘을 지켜온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하늘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KF-21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적어도 침투 비행이었죠. 산맥 사이를 뱀처럼 휘어돌며 날아가는 모습이 예술 같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는 지형 추종 비행이었거든요.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F-3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F-35와 비슷하다고요? 그럼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맞먹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이런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었다니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가상의 적기가 접근한다는 시나리오였죠. KF-21이 즉시 요격에 나섰습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거든요. 로곤.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 하얀 연기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뻗어나갔습니다. 명중 확인. 관제탑에서 외쳤습니다. 1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는 거였죠.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지상 공격을 보시겠습니다. 최 대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F-21의 대지 공격 능력도 궁금했거든요. KF-21이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표적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독수리 같았죠. 그리고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낮게 날아갔습니다. 산과 계곡을 피해가며 목표물로 향했죠. 지형 추종 능력이 완벽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500km 사거리입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500km라고요? 그럼 한국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엄청난 사거리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거든요. 벙커버스터 탄두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편대 비행도 보시겠습니까? 최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죠. KF-21의 편대 작전 능력이 궁금했거든요. 하늘에서 4대의 KF-21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편대 비행이었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급강하에서 각자 다른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네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각자의 표적을 명중시켰죠. 완벽한 협동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걸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편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링크 16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미군과도 협동작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호환성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활주로에서 KF-21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날렵한 외형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조종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자부심이었죠. 그 자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KF-21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젊은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1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10년이라고요? 그만큼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고의 조종사만이 KF-21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활주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KF-21은 그냥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됐죠. 이런 발전 속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KF-21이 지키고 있는 하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4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공격 경보였죠. 물론 훈련이었지만 긴장감은 실전과 같았습니다. 저는 지하작전 지휘소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요원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죠. 적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속도는 마하 15. 요격하기 거의 불가능한 속도였거든요. 패트리어트 시스템 가동.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이 솟아올랐죠. 하얀 연기 줄기를 그리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천궁 시스템도 발사 준비. 한국산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었죠. 패트리어트와 함께 이중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요격이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요격 성공. 관제사가 외쳤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연속 공격 시나리오였거든요. 두 번째 미사일 탐지. 또 다른 적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천궁 시스템이 대응했죠. KM-3이라고 불리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발사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수직으로 솟아오르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죠. 그 기동성이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요격도 성공.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연속으로 날아온 탄도미사일을 모두 격추한 거였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현무삼 발사 준비. 반격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한다는 거였죠. 현무삼은 한국산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가 1500km에 달했거든요. 지하 4일로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무3였죠. 크기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발사. 현무3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염을 뿜으며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수평 비행으로 전환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형 추종 모드 작동. 미사일이 산맥을 따라 낮게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50m를 유지하면서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려는 적어도 비행이었죠. 저는 화면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지켜봤습니다. 산과 계곡을 피해가며 정확히 목표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목표 지역 도달. 1500km를 날아간 현무3가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죠. 완전 파괴 확인. 관측팀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지하 20m 깊이의 벙커까지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였죠. 현무사도 보시겠습니까? 작전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더 강력한 미사일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현무사였죠. 현무3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한다고 했거든요. 사거리는 기밀입니다. 지휘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현무사가 발사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이 미사일 하나로도 전세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전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장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자신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조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몇 위 수준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토보 안에는 확실히 들어갑니다. 토보라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이 지키고 있는 새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막아낼 수 있고 필요하면 반격도 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드론, 전차, 전투기, 함정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미래 전투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었죠. 통합작전 체계입니다. 육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령이라고 소개받았죠. 30년간 군사정보 체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모든 무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화면 속 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육해 공군의 모든 전력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전술을 제안합니다. 이 대령의 설명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AI가 전술을 제안한다고요? 그럼 기계가 전쟁을 지휘한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가상의 적 부대가 나타났다는 시나리오였죠.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AI가 분석을 시작한 거였어요. 적 부대 규모 분석 완료. 최적 대응 전술 제안합니다. 컴퓨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AI였죠. 단 3초 만에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무인기 편대 출격.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산 무인 공격기들이었습니다. KUAV라고 불리는 최신형 드론이었거든요. 실제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인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전투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죠. 목표 식별 완료. 공격 개시합니다. 무인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죠. 정확히 적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무인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한 거였어요. 전부 명중. 관제사가 외쳤습니다. 5대의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모두 명중했다는 거였죠. 완벽한 정확도였습니다. 지상부대도 연동됩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초록색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K2 전차들이었습니다. 무인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워리어 플랫폼 작동. 병사들의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가 켜졌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었죠. 적의 위치가 헬멧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사 개개인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니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적 저격수 발견.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그의 헬멧 카메라가 적을 포착한 거였죠. 즉시 정보가 전체 네트워크로 전송됐습니다. K2 전차 대응 사격. 전차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병사가 발견한 적의 위치로 포신을 돌렸죠. 그리고 정밀 사격. 건물 한 모서리만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해군도 참여합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함포 사격을 시작했죠. 20km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모든 전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싸우는 거였죠. AI가 전투를 지휘합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AI는 조언만 합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전쟁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현재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의 전쟁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다고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이 나라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벙커 문이 열렸습니다. 두꺼운 철문 너머로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죠. 지하 50m 깊이의 통합 지휘소였습니다. 여기서 한국군의 모든 작전이 총괄된다고 했거든요. 실전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합참 대령이 말했습니다. 정 대령이라고 소개받았죠. 25년간 작전 기획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최고 경계 경보였죠. 북쪽에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는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적 미사일 200발 동시 발사. 정보 장교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죠.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각종 미사일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전 기지 대응. 방공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전국 각지의 패트리어트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솟아올랐죠. 하늘이 하얀 연기줄기로 가득 찼습니다. 천공 시스템도 가동. 한국산 중거리 방공 미사일도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2중, 3중의 방어망이 구축되는 순간이었죠. 요격률 85%.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200발 중 170발을 막아낸 거였죠. 하지만 30발은 뚫고 들어왔습니다. 피해 지역 확인. 즉시 반격 개시. 대통령 직속 상황실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즉각 반격에 나선다는 거였죠. 현무삼전 기지 발사 준비. 전국 각지의 지하 4일로가 열렸습니다. 현무삼 순항 미사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사거리 1500km의 전략 무기들이었습니다. 목표물 500개 동시 타격.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500개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한다고요? 그런 화력 투사 능력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하늘이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발의 현무삼가 동시에 발사되는 장관이었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며 북쪽 전 지역을 향했습니다. KF-21 편대도 출격.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습니다. 보라매들이 일제히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제공권 확보 작전 시작. 전투기들이 적 영공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요. 저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해군도 동참합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들이 해성 미사일을 발사했죠. 잠수함 부대도 작전 중. 도산 안창호함들이 적 연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현무삼 잠수함 발사형을 쏘아 올렸죠. 바닷속에서 육지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서운 능력이었습니다. 전방위 동시 공격 완료. 30분 만에 모든 작전이 끝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반격까지 완료한 거였죠. 이런 신속함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해 평가 결과입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적 주요 시설의 90%가 파괴됐다는 거였죠. 지휘부,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측 손실은? 정 대령이 물었습니다. 경미한 수준입니다. 전투 지속 능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놀라운 교환비였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 거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를요. 개별 무기의 성능도 뛰어나지만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운용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훈련을 자주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 대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죠. 매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요. 매일이라고요? 그럼 한국군은 매일 이런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준비태세였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정 대령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거든요. 벙커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방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이런 준비 태세라면 어떤 적이 와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장병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사명감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무기 체험이 끝나는 날이었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일주일간 저를 안내해준 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서구 무기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이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K9 자주포의 13분 반격부터 시작해서 K2 전차의 완벽한 기동성,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압도적 화력, 도산 안창호 잠수함의 은밀함, KF-21의 스텔스 성능, 현무 미사일의 정확성,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체계까지.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95% 이상이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김 대령의 대답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을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김 대령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습니까? 김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이 뭔지를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지난 일주일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동료들이 믿어줄까요? 결국 팩트만 나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13분 만에 적 포대를 완전 무력화할 수 있다. K2 전차는 시속 70km로 달리면서도 2000m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200km 떨어진 다중 목표를 동시 요격할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잠수함은 완전 무소음으로 3주간 자망이 가능하다. KF-21은 F-35와 동급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 현무 미사일은 1500km 떨어진 목표를 오차 1m 이내로 타격한다. 모든 무기가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런던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보고했을 때 모두들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라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말입니까?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과장 아닙니까? 아시아 국가가 그럴 리 없어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구 사회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요.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수출하는 나라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공격보다는 방어를, 침략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 말이다. 나는 이제 증언한다.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할 때가 왔다고. 몇 달 후, 저는 국제 무기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시한 무기들을 보는 순간 다른 나라 관계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죠.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인정. 이제 세계가 한국 무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강국으로 우뚝 선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아니, 이미 그 자리에 올라서 있다고요.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였고 자유를 수호하려는 신념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고요.